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승 가능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지속되는 기술주 매도세를 소화하면서 미국 주식 선물이 좀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0.9%까지 떨어졌다가 한 0.7%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2.1%까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급락을 하면서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섹터가 10월 말 이후에 27%나 급락되고 있다.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마진이 영원히 천문학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 가정하에 최근 몇 년간 지나치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데, AI 마진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 주식의 가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높은 초기 가치 평가의 멀티플을 약간 낮추는 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고 아예 일부를 잘라내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멀티플 축소가 좀 계속해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비교적 좀 잠잠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선물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죠. 그렇다면 CD는 이러한 여러 종목에서 매수 기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소프트웨어가 힘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기회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은인은 잘 아시겠지만은 인공지능의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법률, 금융, 제품 마케팅 이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로드 코워크 이런 것들 에이전트에 대한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면서 2월 초에 소프트 매도세가 심화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사무실, 부동산, 자산관리 관련 주식 이런 것들 포함한 다른 부분까지 확산되면서 주가가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D은행에 있어서는 일부 주식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주식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0억 달러 이상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러셀 3000 지수 내에서 종목을 선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 달 동안 10% 정도는 하락했지만은 2025년, 6년, 7년도에 EPS의 컨센서스 추정치가 6개월 동안 상향 조정된 종목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일단 EPS 추정치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다음 주가가 조정된 내재된 최종의 매수는 낮았지만 실제적으로 수익 기대치가 개선된 종목에 집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펀더멘털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출구 매수 관점에서 위험이 줄어든 종목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이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 있고, 팔란티에 있고, 앱러빈 있고, 월크데이 있고, 서비스나우 있고, 오토데스크, 그 다음 펠라이젝 있고, 아틀라시안 있고, 트림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종목들이죠. 요 두 가지 종목들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고, 뭐 앱러빈이나 이런 것들 계속 상승이 될 수 있다. 뭐 서비스나 월크데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현재로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특별히 마소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라든지 웨트부시 여기서도 매수 추천 종목으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파란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고평가되고 변동성이 커진 강세장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성장 분야의 실적 모멘텀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다. 그럼에도 최근에 소프트웨어 시장의 약세 속에서 이러한 모멘텀이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의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은 투자자들 업계 전반의 하락세와 함께 조정된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끄는 중요한 촉매제가 된다. 결론은 기업의 이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엠러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거의 지금 이제 50% 가까이 내려왔죠. 그래서 380불까지, 390불까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 정도로 될 가격인지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목표 주가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가 일단 다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730불, 640불에서 740불 뭐 이렇게 다 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낮은 숫자가 640불 정도 되고 있고, 가장 높은 숫자는 860불까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640불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스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셀프 서브의 정식 출시는 올해 상반기 내로 순항 중에 있다. 그래서 앱러빈은 이커머스 확장에 있어서 성급한 도입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신규 광고주들은 30일 내에 LTV, CAC 이런 회수에 있어서 견고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은 자격을 갖춘 리더 중에 전환율은 57%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LTV, CAC는 요겁니다. 비용입니다. 비용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지금 한 명의 고객을 얻는데 들어가는 그런 획득되는 그런 수익성을 말하고 있죠. 요것이 한 3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개선 여지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변목되는 요인은 동영상의 크리에이티브 부족, 그에 있는 광고주들이 효과적으로 확장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엠랩은 앞으로 몇 달 내로 생성형 AI 기반의 크리에이티브 도구를 출시할 예정에 있고, 전환율이 아무래도 70에서 80%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더 광범위한 정식의 출시가 더욱더 매력적일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러빈의 CEO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그간 지켜본 대로 지난 몇 년간 맥스 경매에서 더 많은 경쟁자를 추가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유니티, 이런 것들, 그다음 립트업트, 그다음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이제 콜텍스라든지 벡터 이런 것들로 성장이 됐고, 몰로코 역시도 성장하면서 지난해 입찰자로 전환이 됐다. 구글도 입찰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경쟁 위반의 시스템에서는 경쟁이 엠러빈의 경쟁을 약화시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규모가 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매우 능숙하다. 둘째, 모든 노출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은 각 노출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 매우 뛰어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쟁은 많은데 자기들이 뛰어나다. 그것 때문에 주가는 또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0년 동안에 EBITDA를 중심으로 해서 DCF를 돌렸을 때 한 470불 정도 나오고 있다. 그 업사이드로 한 20%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한번 보면서 가장 낮은 숫자 있죠. 자, 그걸 봤을 때는 한 435불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EBITDA로 한번 보겠습니다. EBITDA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9배수 정도 줬다. 그렇게 했을 때 한 380불대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 지금 가격대가 지금 아무래도 좀 적정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내려간다면 조금씩 매수 관점이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7년도 있죠. 20.21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EPS가. 자, 거기다 멀티플 곱해주면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은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밸류에이션 좀 높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6배수. 자, 근데 섹터 평균이 23배수니까 요거 가지고 하면 되겠죠. 5년 평균은 33배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멀티플이 축소되고 있으니까 한 23배수는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2를 갖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20.1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23배수 해줬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464불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일단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비타라든지 아니면 DCF라든지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봤을 때 450불인지 430불, 자, 그 밑에 있을 때, 자, 그럴 때는 좀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주가가 여기서 지금부터 조금 더 내려간다면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 390불이니까 적어도 일단은 지금 이제 450불대 여기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의 여력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물론 지금 선수들은 막 높게 주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진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하락세가 또 멀티플이 축소가 그만되고 다시금 반등한다면 주가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실질적으로 UDT라든지 이런 경쟁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쟁자를 일단 지금 이제 비트하면서 조금 더 앞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로운 하나의 미스터리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회사가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딱 발표했는데 바로 그 순간 주가가 폭락해버린 사건이죠. 자, 이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의 논리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마치 한 편의 금융 스릴러처럼 저랑 같이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스터리는 이 숫자를 보면 더 깊어집니다. 아니, 숫자를 좀 보세요. 매출이 66% 성장했고요. 이익은 무려 82%가 늘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익률인데 이게 84.4%입니다.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주가가 폭등해야 마땅한 그야말로 퍼펙트한 성적표인데 말이죠. 대체 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걸까요? 자, 그럼 이 숫자들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걸 제대로 느끼시려면 업계에서 쓰는 기준, 일종의 룰 같은 걸 하나 아셔야 해요. 이걸 알고 나면
엠러빈의 성과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대단한 건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통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요, 4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 이 두 개를 더해서 40만 넘으면 와, 이 회사 진짜 탄탄하다,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일종의 우등생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에블러빈은 어땠을까요? 40만 넘어도 대단한 건데 계산해 볼까요? 성장률 66%에 이익 마진이 84%. 더하면 얼마죠? 네, 150입니다. 150! 이건 뭐 그냥 업계 표준을 아예 박살내버린 수준이죠. 혼자 다른 세상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미스터리를 풀 시간입니다. 이렇게 완벽한데 도대체 왜 주가는 폭락했을까요? 시장이 왜 그렇게 단기적인 공포에 빠졌는지 그 첫 번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니 너무 비싸다 이거죠. 주가가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이 정도 실적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둘째는 좀 막연한 두려움인데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에브러빈 같은 회사는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공포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사소한 건데 다음 분기 성장률이 이전처럼 미친 듯이 폭발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아주 작은 신호 하나, 바로 그것 때문에 투매가 나온 겁니다. 근데 애플러빈 CEO는 이런 시장 반응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건 시장의 감정일 뿐이다. 우리 회사의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죠. 자, CEO의 자신감을 믿고 이제 시장의 공포 너머에 있는 이 회사의 진짜 힘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엠러빈은 뭘로 돈을 벌길래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그들의 핵심 비밀병기, 바로 엔진과 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병기는 엑손 2.0이라는 AI 엔진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속도예요. 경쟁사인 유니티가 광고 효과를 최적화하는데 막 10주, 12주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엑선은요, 단 몇 밀리초 만에 끝내버립니다. 10만 개가 넘는 앱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를 그냥 바로바로 흡수해서 학습하니까 이건 뭐 다른 회사들이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거대한 데이터 해자를 파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 비밀병기는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심판인데 선수로도 뛰는 거예요. 보세요. 맥스라는 거대한 광고 경매장을 만들어서 개발자들한테 자, 공짜로 쓰세요 하고 열어줘요. 대신 여기에 들어와서 광고하고 싶은 다른 모든 경쟁사들한테는 입장료로 5%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네 광고팀은 수수료가 없어요. 공짜로 뛰는 거죠. 이러니 당연히 이길 확률이 높고 이익도 극대화되는 겁니다.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한데 정말 영리한 방식이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재미없죠. 시장의 공포가 마냥 헛된 상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에블러빈을 향해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바로 새로운 경쟁자들이죠. 가장 무서운 상대는 역시 게임 엔진의 제왕 유니티입니다. 유니티가 벡터라는 새로운 AI 엔진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엠러빈의 엑손이 광고 경매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AI라면 유니티의 벡터는 게임 엔진 자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유저들이 게임 안에서 뭘 하고 뭘 사는지를 직접 들여다보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가진 두 거인이 이제 정면으로 맞붙게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진짜 무서운 신인도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X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왜 무섭냐면 창업자들이 바로 에블러빈의 그 맥스 플랫폼을 만들었던 핵심 개발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내부자죠. 에블러빈의 강점은 물론이고 치명적인 약점까지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경쟁자들만 해도 머리 아픈데 이제 판이 더 커집니다. 엠러빈의 사업 모델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정말 실존적인 위협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엠러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이 정말 심각해요. 첫째는 식별자 브리칭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 있는 사용자 데이터를 허락도 없이 몰래 가져와서 자기네 데이터랑 짜깁기 했다는 의혹이에요. 두 번째는 디바이스 핑거프린팅. 이건 뭐냐면 사용자의 스마트폰 화면 해상도나 배터리 상태 같은 기기 정보만으로 누군지 식별해서 동의 없이 추적했다는 거죠. 둘 다 사실로 밝혀지면 엠러빈의 AI 엔진에 공급되던 기름, 즉 데이터가 하루아침에 끊길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생태계의 건물주인 애플과 구글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건물에서는 이런 추적 장사 못한다 하고 룰을 바꾸는 거예요. 애플은 아예 링크에서 추적 정보를 싹 지워버리고 있고요. 구글은 데이터에 일부러 약간의 오류를 섞어서 정확한 분석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년간 엠러빙 같은 회사들의 밥줄이었던 기술들이 이제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방이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애블러비는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포위망을 뚫기 위한 아주 영리한 탈출 계획을 세웠죠. 바로 전략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엠러빈의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벽을 쌓는다면 그 벽을 돌아서 가면 되지. 바로 닫혀가는 모바일 앱 생태계를 떠나서 아직 열려있는 이커머스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거였죠. 그리고 이 전략 벌써부터 엄청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이커머스 광고 시장에서 엠러빈의 효율이 메타나 틱톡 같은 공룡들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전략이 진짜 기가 막힌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쇼피파이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랑 직접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이나 구글이라는 중간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뭘 샀는지에 대한 진짜 1차 데이터를 바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애플도 구글도 막을 수가 없는 새로운 데이터 파이프라인, 즉 새로운 유전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결국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과연 애블러빈의 이 이커머스 전환은 거대 기술 기업들의 포위망을 뚫는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그저 피할 수 없는 종말을 조금 늦추는 일종의 시간 벌기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